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범일안의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매 반감기마다 신흥부자를 탄생시킨 비트코인에 대해서 시장 분석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저자 신민철 작가,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의 올라타라의 저자 강환국 작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반감기 전에 방송을 했을 때 반응이 좋았습니다. 10만 뷰. 10만 뷰. 네. 좋은 건가요? 네, 웃으세요. 몰라가지고 감을 모르니까. 네, 좋은 거죠. 반응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후에 사실 비트코인이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세 가지 상승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현물 ETF 승인, 반감기 금리 인하. 근데 미국의 그 현물 ETF 승인뿐만 아니라 홍콩 쪽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포함된 가상자산 현물 ETF 통과가 됐는데, 근데 중국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서 좀 하락에 영향을 줬던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 중에서. 왜 하락했냐 이거죠? 그렇죠. 사실 그냥 짤막하게만. 첫 번째, 그냥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조정을 받았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은요? ETF 유입이 일정 기간 좀 중단이 됐어요. 그게 영향이 있었고, 최근에 다시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금리 인하 시기가 굉장히 뒤로 미뤄질 것이라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 그게 영향을 많이 줬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태로운 비트코인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나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추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야기 나눴을 때 비트코인 그 100일 이평선을 돌파 안착하면 그때부터 추세가 시작된다. 이 말씀을 신민철 작가님이 해주셔서 그럼 이 선을 좀 지지하고 있나, 최근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건전한 조정인지 약세장 진행인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이번 사이클에 20% 넘는 조정이 이미 기존에 4번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3% 정도의 조정이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기존의 조정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우리가 흔히 이제 20주에서 21주 이평선 사이를 이제 불마켓 서포트 밴드라고 해서 강세장에서의 주요한 지지 라인으로 봐요. 이게 56,000달러에서 57,000달러 사이였는데, 이번에 정확히 그 지점을 밟고 위로 올라와서 현재 6만 달러 이상의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기간 조정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환국 작가님은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그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120일 이평선 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알트코인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현재 비트코인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저는 사실 알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에서도 그 120일 이평선을 가장 중요시 봅니다. 근데 제가 그 두바이에 딱 가 있었는데 5월 1일 날 그때 120일 선이 위협을 받더라고요.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도를 낳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잠깐 딴짓 하는 동안에 120일 선을 잠깐 아래로 터치한 다음에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시 올라왔네. 안 팔아도 되겠다 해가지고 예. 그날 안 팔았고요. 네, 그리고 그 후에 가격이 많이 반등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꽤 120일선 위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그 120일선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시작된 그 4월 내에 결국 반감기 시작이 되고 난 이후까지도 해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비단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주식시장도 그때 좀 하락세를 보였던 시기였긴 한데요. 비트코인 하락, 예상한 하락이셨나요? 약세 원인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예상치 못했던 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네. 금리 전망치가 굉장히 뒤로 밀렸었다는 거. 원래 9월 정도 예상했던 금리 인하 시기가 12월이나 내년까지도 밀렸었거든요, 일시적으로. 고용이 강하고 물가가 높게 나오면서. 근데 최근 추세가 바뀌었어요. 고용이 다시 약해지고 물가가 내려가면서 다시 9월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가 있겠고, 그다음 예상했던 점은 반감기예요. 반감기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래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공급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급량이 줄었다는 것은 펀더멘털은 상승을 했다는 것이고 향후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진입하기 좋은 시점이고 실제로 과거 사이클들에서도 평균적으로 반감기 이후에 2달에서 3달 정도의 행보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반감기 시작 이후에 2-3달 정도의 그 횡보 구간을 투자 결정 판단 잘 하시고 또 진입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과거 사례를 통해서 또 지금 사례를 통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강원국 작가님, 2억 원 간다던 비트코인. 네, 그때 저희가 2억 원 정도 베이스 시나리오 말씀해 주셨고, 좀 의미 있는 강세장이 나오면서 한 5억 원 정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 신민철 작가님 이렇게 보셨는데요. 4월장 내내 하락했어요. 사실 지금 모든 것이 반감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감기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반감기 전 12에서 18개월 전에 저점을 찍는다. 그 다음에 오르기 시작했고요. 요번에도 17개월 전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오르기 시작하고 반감기가 온 후에 조금 전에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2-3달로 보지 않고 서너 달 정도로 보고 있어요. 서너 달 정도 어느 정도 횡보하거나 가볍게 상승한 다음에 비트코인이 먼저 2달 정도 신나게 올라갑니다. 신나게 올라간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따라 붙고요. 그래서 그때는 알트코인, 비트코인이 다 같이 많이 오르다가 한번 조정을 받고 비실거리다가 맨 마지막에 광기의 시간이 옵니다. 광기의 시간은 이제 비트코인, 알트코인 다 상관없이 몇 배, 몇십 배 올라가는 그 구간이고요. 맨 마지막에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데 알트코인들끼리 혼자서 몇 배, 몇십 배 오르는 그런 장이 옵니다. 그리고 그게 끝 무렵이고 그때 버블이 터지고 다시 급하락. 여기 지금까지 2차, 3차 시나리오 후의 얘기였고요. 지금 4차 시나리오도 대충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그 광기의 끝이 2억이 될지 5억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갈 곳은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투자자들의 광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에 연관성이 있는 게 사실은 좀 금리 부분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 3가지 변수 가운데서 금리 얘기를 제가 좀 더 자세히 해보려고 했는데 금리에 대한 영향력은 사실은 좀 그리 큰 건 아니다. 그때 그렇게 두 분이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당시에는 금리나 기대감 있으면서 1억 원이었고 이후에 금리나 기대감 후퇴하면서 조정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트위터 창업자가 최근에 한 말을 좀 살펴볼까요?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10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면서 비트코인 강세론을 주장했고요. 100만 달러라는 게 얼마냐? 13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서울 아파트 가격 정도 되는 그 수준인데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요소, 앞으로 뭐가 있을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이 얘기를 저희가 비트코인 얘기 한창 할 때 앞으로 비트코인이 그래서 어떻게 쓰이는 건데요. 이 부분을 오늘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까 하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요소는 네, 뭘까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쓰임새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금이랑 똑같은데요. 금의 시가총액이 지금 14, 15조 달러 정도 되는데 비트코인의 10배 이상이거든요. 그것의 95% 이상이 현재 구매력 저장 용도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용이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가치는 금의 전체 가치의 5%조차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5%의 가치는 그냥 저축용이에요. 네, 구매력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화폐를 풀고 있죠. 지금도 미국도 계속해서 지금 국가 부채가 갱신되고 있죠. 그렇게 계속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저장하는 용도가 금의 용도의 95%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몇 퍼센트냐? 그냥 100%예요. 100% 금의 디지털 버전의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한 쓰임새가 있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의미로 봤을 때 앞으로 가격이 오를 그런 요소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 미국에서 집계가 됐는데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4달 동안 정확히는 한 2-3달 정도 동안 미국 기관들이 약 900여 개의 기관이 비트코인 ETF를 매수를 했는데 그게 비트코인 ETF 전체 금액의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관들은 한번 투자를 시작하면 자신들이 정한 할당량을 채울 때까지는 계속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대형 기관들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런
기관들의 기관급 채택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직 기관들의 기관급 채택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시가총액 전체 상품과 주식 합쳐서 10위권 안에 들 정도의 대형 자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대형 자산이 앞으로는 기관급 채택도 이루어진다면은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지 그 규모를 생각했을 때 잭도 씨가 얘기한 100만 달러도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형 기관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기관? 운용 자산 1,000억 달러 이상 정도 되는 우리가 와이어하우스라고 부르는 그런 투자 기관들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모건 스탠리나 또는 뭐 얼마 전에 이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는 서스케아나 같은 경우에도 네. 5천억 달러 이상을 운용을 하죠. 이런 대형 기관들은 지금 투자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거나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할당량이 0.1%도 안 돼요. 모건 스탠리도 이번에 2억 7천만 달러를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모건 스탠리의 운용 자산은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1조 5천억 달러 중 2억 7천만 달러라는 거는 0.1%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기관들이 일단 포트폴리오 할당을 시작하면 1에서 3% 정도는 할당을 합니다. 그럼 지금 0.01% 정도 되는 그 할당량이 1에서 3%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금의 경우는 그게 8년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8년이 된다 그러면 네. 2030년경에는 충분히 100만 달러를 넘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고 네. 판단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기관의 광기, 그러니까 버블 차트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기관 쪽에서 강력하게 들어왔을 때 그 버블의 정점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비트코인 정점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말씀해주신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러한 가치 저장 수단의 그 필요성. 그리고 니즈 이런 것들을 더 높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선택할 것이다. 포트폴리오 분산 중요하다고 보시잖아요. 네, 그것도 네. 그렇고 사실 되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 미국 달러가 매년 그 7%로 늘어납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미국 달러 증가율이, 그러니까 M2의 증가율이 연 7%거든요. 연평균. 근데 달러가 가장 관리가 잘 되는 법정화폐 중에 하나이고요. 대부분 다른 법정화폐들은 연 10% 이상 늘어납니다. 원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당연히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금융위기 후에는 전 세계 정부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돈을 찍어서 그 문제를 막아버리자. 인플레이션은 다음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고 진짜 돈을 찾게 됩니다. 하드 네. 머니를 찾게 되는데 예. 사실 그게 금과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금과 비트코인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가격이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껏 공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금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화폐로 자금이 많이 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2030년 100만 달러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정화폐 대비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드머니라는 개념을 우리가 또 잘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제가 좀 최근 뉴스들을 찾아봤더니 테슬라가 일부 상품에 한해서 도지코인 결제를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CBDC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대선 주자들 가운데서 두 분 다 이제 반대였거든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대선 후원금을 비트코인 등의 이런 가상 자산으로도 받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고요. 국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치 자금, 선거 자금을 이런 코인으로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두 분 확인되신 거 있으신가요? 정치요? 네.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건 잘 모르세요. 아니, 제가 그걸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맞는지 두 분 다 확인은 안 되시고요. 미국은 지금 가능하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언론에서 이제 보기는 봤는데 보긴 사실 보셨어요? 뭐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한가는 잘 모르겠고 네. 사실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뭐 암호화폐를 많이 사용할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도요. 네, 근데 뭐 가치 저장 수단 뭐 요거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솔직히 한번 그 신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레이어 2 수단 이런 게 많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뭐 페이먼트 쪽에서도 뭐 비트코인 쓸 수도 있다고 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 자산이 금이거든요. 네. 근데 금으로 편의점 가서 우리가 삼각김밥 사 먹나요? 안 사 급전이 먹잖아요. 필요하면 급전이 필요하면 그걸 이제 금은방에 네. 가서 돈으로 바꾸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트코인도 거래소 가서 돈으로 바꿔야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정화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단순히 쓰임새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국가가 법적으로 자신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도 지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다음 단계가 이제 교환의 매개체입니다. 서로 교환할 때 주고받는 매개체로 사용되는 게 이제 화폐의 2단계고 마지막 3단계가 가치의 척도. 이것은 가격을 매길 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저는 뭐 아무리 적어도 수십 년에서 많게는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지금 살아있는 동안 비트코인이 그냥 법정화폐처럼 거래되는 모습을 보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개인 간에 좀 원활하게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는 정도? 예를 들어 뭐 지금도 중고나라 가면 여러 가지 것들을 화폐처럼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개인 간에 거래하는 정도로는 네.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보다는 훨씬 휴대성과 그 다음에 교환성이 용이하니까. 네. 휴대성과 교환성이 있지만 이걸 실제 어떤 쓰임을 통해서 우리가 결제하는데 바로 이용하는 거 그렇게 보면은 그 테슬라는 굉장히 전향적인 기업이다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들기는 합니다. 네, 근데 물물교환처럼 이렇게 좀 활용하는 그런 쓰임새는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더욱더 하락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NH투자증권의 홍성욱 연구원이 이런 분석을 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일부 국가의 법정 통화를 대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정화폐가 18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멀쩡한 법정화폐는 없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멀쩡한 화폐들이 몇 개가 있죠. 달러와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스위스랑 이런 게 있는데 180개 중에서 한 100개 이상은 솔직히 개판입니다. 자,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공급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있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터키에 가봤는데 제가 처음에 터키에 갔을 때는 1유로가 2리라였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뭐 20리라가 되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그런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거기는 사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법정화폐 신뢰가 이미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터키로 가보면은 보통 집거래 같은 거 다 달러, 유로와 파운드와 이런 걸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엘살바도가 이미 그렇게 했고, 아르헨티나 왠지 할 것 같고, 남미 몇몇 다른 국가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도국 쪽에는 이제 법정화폐를 완전히 대체하진 못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 정도로 쓸 가능성은 저는 꽤 있다고 보고요. 선진국은 아마 그게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나와서 신흥국 통화가 더욱더 하락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실까요? 당연히 동의하죠. 왜냐면은 그럼 이제 그런 좀 이상한 화폐들의 매력도가 더 떨어지는 거니까요. 네, 비트코인이라는 대안이 생겼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남미의 엘살바도르가 처음으로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도입하게 되면서 그때 말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근데 결국에 이걸 도입한 부켈레 대통령이 재선이 확정되기까지 하면서 국민적인 신임은 이를 통해서 좀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비트코인 등장하면서 신흥국 통화 가치 더 하락했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단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달러로 한 6만 5천 달러 이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에서의 최고점이 6만 9천 달러였어요. 최고점보다 지금 한 5% 정도 낮은 거죠. 근데 당시 한화로 최고점이 얼마였냐면 8,27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9천만 원이 넘죠. 네. 10% 이상 높아요. 예. 네.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는 지금 비트코인이 최고점보다 5% 낮은데 네. 한화로는 지난 최고점보다 10%가 높아요. 이건 투자 포인트인데요. 근데 여기서 그냥 모든 게 다시 게임이 끝난 거죠. 그러면은 한화가 훨씬 더 가치가 많이 하락을 했다는 거고 네. 결과적으로 달러도 그렇지만은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의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가난해진다. 네, 엔화의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더 심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터키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전고점을 2배 이상 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흥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의 법정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나의 구매력이 줄어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쉬운 예로는 한화의 비트코인 가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두 분 모두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미국 거래소 통해서 매수하는 걸 권하시는 거죠? 아니요, 일단은 저희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거래소에서 바로 거래하기는 거의 어렵고요. 네, 해외 계좌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고 네. 우선은 결국은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네.
저는 뭐 사실 뭐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를 쓰고 있습니다. 네. 네네. 사실 뭐 근데 뭐 한국 거래소에서 사는가 뭐 해외 거래소 사는가 그게 뭐 그렇게 엄청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사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군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총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 각 자산들 순위를 매겨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 주식까지 다 포함입니다. 했을 때 10위 정도라고 얘기하셨는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스위스나 러시아, 태국, 베트남 등의 법정 통화의 시총을 앞지른 상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강원국 작가님, 여기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딱 보면은 그 조금 전에 얘기가 나온 거 이제 하드머니는 사실 두 개밖에 없다. 이제 금과 비트코인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은 10대 1이거든요. 이제 금의 시가총액이 한 15조 달러, 14조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비트코인이 딱 그거 10분의 1 정도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하드머니가 두 개 있다고 치는데 내가 돈이 11억이 있다 하면은 지금 추세로 보면은 10억은 금, 1억은 비트코인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사실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저평가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자산이 11억이 있고 이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 그러면 저는 아마 뭐 반반 이 정도 들어갈 것 같거든요. 사실은 반반 또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좀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아직은 좀 갈 곳이 좀 많이 남았지 않았나 그게 제 생각입니다. 퀀트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퀀트 투자를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금 같은 경우도 항상 포트에 넣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올해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금을 좀 편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금은 저는 이제 거의 무조건 매년 넣고 있고요. 이제 네. 그 이유가 사실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금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장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다 아시겠지만 한 번 오르면 10년, 20년 가고 한 번 내리고 횡보할 때도 10년, 20년 가거든요. 근데 금은 놀랍게도 늘 그 주식의 장기 사이클과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70년대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이 빌빌거렸고 금은 많이 올랐고 8, 90년대는 정반대. 그때는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고 금은 떨어졌고 2000년대에는 반대로 또 미국 주식이 별로였는데 금은 올랐고 2010년대에는 미국 주식이 오르고 금은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보완치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 둘 중에 어떤 게 잘 나갈지 모르지만 그냥 둘 다 같이 가지고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는 오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마음 편히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차원에서도 금은 저는 무조건 포함시킵니다. 네. 그리고 플러스 금이 하드머니라는 거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잠시 후에 또 올해 포트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시간 남으면 좀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11사 천국 50지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고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미국입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여러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뭐 스위스 이런 국가들 법정화폐보다 더 시가총액 앞지른 상태. 시사점은 뭘까요? 일단 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사실 대부분 예전 범죄 사건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이고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엘살바도르를 제외하고는 의미 있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자금이 어디로 흘러드느냐였죠. 근데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만 거의 투자가 되었던 자산이에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만 투자가 되었는데도 전체 시가총액에서 10위 안에 들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현물 ETF를 통해서 기관급 또는 국가급 이번에 위스콘신주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를 했거든요. 위스콘신주도 운용자산이 수천억 달러대입니다. 그런 기금이나 연금 등에서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하고 있어요. 미국의 연금 시장이 27조 달러입니다. 이런 엄청난 시장들이 비트코인에 이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파이프라인이 마련됐다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만도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든 자산에 이제부터 수많은 국가기관, 연금, 기금들의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이거를 바라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뭐 2030년 뭐 아까 그렇게 얘기한 그 트위터 창업자도 있었지만 앞으로 자산 순위 가운데 비트코인의 순위가 현재는 10위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금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네. 네. 금이 지금 15조 불인데요. 네. 네. 금과 같은 하드머니니까. 네. 저는 궁극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별 자산 중에서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자산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 섹터거든요. 예를 들어 채권, 주식, 네. 부동산과 같은 하나의 섹터예요. 암호화폐라는 섹터인데 이 암호화폐라는 섹터에서 사실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도 50%가 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저는 99%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사라지면 암호화폐라는 산업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금액적으로는 50몇 %일지라도 실질적인 비중은 거의 100%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현재 100조 달러인 주식 시장이나 300조 달러인 채권 시장이나 330조 달러인 부동산 시장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그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것이 당장 5년이나 10년 후는 아니죠. 수십 년 후를 얘기하는 거죠. 네. 최근에 알트코인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요즘 홍콩장이 좋은데 홍콩장이 좋은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AI 투자에 대한 수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알트코인에서도 AI 코인이 굉장히 또 불이 붙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알트코인 트렌드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사실 뭐 그 AI 코인들이 정말 AI와 연관이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저는 사실 그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지금 생긴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우리가 실제로 쓰는 상품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는 큰 시사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이 크게 대단히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안 하고 그냥 알트코인 할 때는 추세를 따라가라. 근데 추세는 코인 시장은 짧다. 그래가지고 최근 일주일 동안에 뭐 올랐나 보고 많이 오른 코인을 사가지고 또 네. 1, 2주 보유한 다음에 네. 다시 팔고 갈아타는 거를 보통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 뭐 엄청난 장기 투자,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단 가끔 알트코인 중에서 실제로 그 재단들이 돈을 버는 재단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게 뭐 바이낸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펀더멘털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밈코인 얘기도 잠깐 써주셨는데 민코인이요? 예. 뭐 민코인 같은 경우도 전형적으로 추세 추종으로 거래하기가 굉장히 좋은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코인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새로운 핫한 민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르면은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굉장히 핫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민코인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민코인 같은 경우는 확실히 트렌드를 따르기 때문에 그 올드한 민코인보다는 신규 민코인이 추세를 받았을 때, 최근 일주일 동안에 많이 올랐을 때 거기 올라타가지고 1, 2주 정도 보유하고 다시 파는 거. 이게 꽤 괜찮은 전략입니다. 지금 민코인 테마 중에서는 가장 핫한 건 뭔가요? 지난주에 가장 많이 오른 게 PP라는 친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WIF, 그러니까 이제 모자를 쓴 강아지라는 코인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네. 또 아마 그 후에 또 다른 더 트렌디한 민코인이 나와가지고 아마 그거를 또 대체해 나갈 겁니다. 트렌드 싸움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트렌드에 이제 지금 잘 나가는 코인. PPWIF를 2030년에 보유하면서 얘 왜 안 오르지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간 사이클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알트코인 트렌드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가장 핫한 게 아까도 자료 화면에도 나왔지만은 AI랑 이제 실물 기반 자산이라고 하는 RWA가 가장 핫한데 엄밀히 말하면 이 코인들도 전부 밈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 약속들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 사이클부터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때도 당시 디파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뭐 P2E라든지 온갖 그런 트렌디했던 알트코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도 여러 가지 그 장밋빛 미래를 제시를 했거든요. 99%가 다 허황된 광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과대 광고라고 생각을 하시고 AI 코인이라고 하면은 AI적 기술에 뭔가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과대 광고를 삽입한 민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과대 광고는 99% 확률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정말 극소수 그 프로젝트가 지속되는 코인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번 사이클 안에서 트렌디하게 트레이딩을 하고 말아야 할 그런 것이 알트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심플해요. 민코인은 그런 허황된 장밋빛 과대 광고가 없거든요. 그냥 오로지 사람들의 인기로만 가격이 오릅니다라고 아예 자기들도 대놓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코인이 훨씬 더 심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민코인의 3대 트렌드가 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페페라고 하는 약간 이상한 개구리 코인을 위시로 한 우리가 일명 병맛이라고 하는 일단은 그 아이콘부터 되게 이상하게 발로 그려놓은 것처럼 그려놨어요. 이런 병맛 코인들이 일단 인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 고전적인데 시바이누 그러니까 강아지 중에서도 시바견을 테마로 한 코인들 위프라고 해서 이번에 뜨고 있는 코인들이 있는데 이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플로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과거에 떴던 도지와 시바도 전부 시바견이었죠. 이렇게 시바견 코인이 강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요즘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 코인입니다. 미국의 대선이 준비가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네. 트럼프나 뭐 바이든이나 이런 분들을 위시로 한 그런 정치 코인들이 또 뜨고 있습니다. 네, 채팅창에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조정을 더 받고 올라가겠죠?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즉답을 해주신다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네. 당연한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황 저도 작가님. 그냥 네 당연하죠. 답변 끝났습니다. 네. 네, 네. 네. 사는 게 중요하다. 아까 또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사이클의 하락 요인과 리스크, 투자 비중 설정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작가님? 근데 여기 아이러니한 게 저희 둘 다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오른다 했는데 근데 조금 전에 맨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 121평 꺼지면은 저는 판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모순이잖아요. 아니 오르는데 121선이 깨지든 말든 왜 파냐라고 이제 하실 거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 하락할 리스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자산이 빠지는 이유는 블랙스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 요인 때문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22년 러우 전쟁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사실 가장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24년에도 무언가 어디서 터질 수 있냐 없냐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어느 방향에서 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121선이 깨지면 일단 무조건 팔고 봅니다. 왜냐? 난 언제든지 다시 되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번 사이클이 언제 깨질지 그리고 언제 깨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가격을 보고 닥치고 판 다음에 다시 가격이 회복되면은 재진입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훌륭한 리스크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작가님, 하락 요인이나 리스크 요인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하락 요인은 현재로선 마땅히없고 그나마 가장 확률이 높은 게 금리 인하 속도가 굉장히 지연되는 거. 그게 어느 정도 가격 하락시키기보다는 가격 상승을 지연시키는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네. 그 외에는 뭐 과거 코로나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블랙스완급의 어떤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특별한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스완 혹은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비트코인 현물 말고 선물은 안 하시나요? 그리고 스테이킹, 디파이, 그 외 대형 프로젝트 신규 진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글 올라왔는데요. 먼저 신민철 작가님 대답해 주실까요? 네, 선물 ETF는 사실 투자를 할 이유는 기본적으로 없죠. 왜냐하면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높고 그래서 원래 가격을 못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투자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투자가 안 되죠. 예, 그런데 내가 주식 앱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겠다 하시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투자를 선택할 수 있겠죠. 네.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하게 베팅하고 싶다 할 때도 그 비트코인 선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뭐 당연히 크게 베팅하고 싶으면은 그 선물의 레버리지를 세게 걸어가지고 베팅하는 것이 뭐 가장 훌륭한 방법이긴 한데, 근데 그게 이제 잘 되면은 훌륭하게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잘 안 되면 훌륭하게 모든 돈을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리스크 관리가 잘 안 해요. 저도 이제 소액으로 재미로 선물을 하고 있긴 해요. 정말 소액으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소액으로 시작해가지고 그게 대액이 된 다음에 한 번에 다 왕창 말아먹더라고요. 이제 선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코인은 장기적으로 진짜 10배, 100배 올랐는데 나는 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그다지 많이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단 나중에 이제 하락 사이클이 와가지고 내가 하향 베팅을 해야 됐다 할 때는 그 이제 한 배짜리 숏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지금 그 투자 비중에 대해서 신민철 작가님은 한마디도 안 해주셔서 간략하게 비트코인 투자 비중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4년 정도를 봐야 되는 중장기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이클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다만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래서 4년 정도를 본다고 해서 4년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도 매도 타이밍 있으면은 매도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혹시라도 지금 들어간 시점 이후에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3, 4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자금만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 투자금의 사용 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위태로운 비트코인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나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